자, 252페이지 조세 정책. 자, 252페이지. 이제 우리 부동산 관련돼 있는 세금이 꽤 많은데 조세 귀착, 조세 정가가 있어요. 이 개념을 먼저 파악하시고 세금 등을 때려서 관여 이게 어떻게 세금 낼까 봐보죠. 보는데 이걸 하기 전에 먼저 요거 비슷한 게 부가가치세가 있어. 부가세가. 그지? 자, 이렇게 보자고. 원래 여기 있는 생산자가 여기 있는 소비자한테 요 분필을 100원 주고 팔았단 말이에요. 요 가격이 100원이요. 근데 우리 부가가치란 말 뜻이 뭐예요? 정확한 말은 최종 소비자가 나갔던 소비자가 요 분필을 이용함에 따라서 나 강의하지. 수익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 수익이 돼서 뭐예요? 부가되는 수익이 돼서 가치 돼서 세금 때리는 거지. 근데 참고로 우리 부가세를 보니까 국가가 맨 먼저 때릴 게 생산자한테 때립니까? 아니면 소비자한테 때립니까? 최초로. 국가가. 누구한테 때려? 실제는 얘한테 때리는 거 아니에요? 그지? 국가가 얘한테 뭐해? 이렇게 부가세를 갖다 세금을 갖다가 이렇게 부과시킨단 말이에요. 그죠? 원래 누가 부담해야 돼? 그러면 여기 있는 생산자는 어떻게? 요 세금 40 맞은 거 갖다 그대로 요 가격에 반영해서 이렇게 받는 거지. 그죠? 그럼 원래 자 보세요. 이런 거요. 자, 여기에 뭐 조세가 얘한테 때렸지만 저 조세가 넘어갔지. 여기에 뭐 조세 뭐예요? 정가의 정가. 설명해 볼게요. 납세 의무자한테 세금 등을 부과하니까 요 세금을 납세 의무자가 내지 않고 제3자가 뭐 있습니까? 내는 효과가 있는 거지. 그죠? 여기에 조세 정가야. 그래서 마지막 이 세금 누가 냈다? 얘가 낸 효과가 있지. 여기에 조세 뭐예요? 귀착 이 말 뜻이라고. 응? 이해되지? 네. 자, 그러면요 여기서 원칙은 보세요. 우리 원래는 아니 국가가 있죠. 얘가 세금 낼 걸 얘한테 직접 때리면 되잖아. 그죠? 근데 왜 안 때릴까 하는 거예요. 나쁘게 표현하면 뭐 있습니까? 공무원들이 상당히 게으른 거야.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유가 있어요. 아니 이 분필을 맞으면 어느 놈이 쓴지 알 수 있습니까?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 뭐 있습니까? 생산자한테 부과하면 여기 바로바로 정가되니까 그냥 어쨌든 누구한테 부가세 할 땐 이 부가세는 결국은 환수 효과 있는 거죠. 그죠? 이런 걸 먼저, 그러니까 조세 정가란 말과 조세 귀착이라는 말을 먼저 기억하시라고. 그러니까 조세 정가란 말은 뭐 물론 조세 정가가 뭐냐라고 시험 나오더라도 이건 틀리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납세 의무자한테 세금 부과해준 납세 의무자가 세금 내지 아니하고 다른 제3자가 내는 효과가 있더라. 이런 건 다른 조세 귀착 정가고, 실제 마지막 누가 부담할 것인가 묻는 게 조세 귀착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보세요. 이 재밌는 거 이런 거 아닙니까? 자동차를 사든지 분필을 사든지 음식을 먹든지 등등등 했을 때 전부 다 부가세 다 붙어 있거든. 그죠? 붙어 있는데 유독 집을 사든 땅을 사든 이건 부가세는 없는 거야. 희한하게. 그죠? 아니 중개 수수료 낼 때는 부가세 붙어 있어. 그죠? 근데 왜 부동산만이 유독 이 부가세가 없을까 하는 거예요. 좀 특이한 거 아닙니까? 사실은 있어. 사실은 거기에 뭔가 하면 결국은 이런 부가세 대신 내는 게 뭐냐니까 재산세. 그러니까 마지막 최종 소비자가 그 물건 이용함에 따라서
부과된 세금에 대해서 부과되는 세금이 곧 부가세인데 곧 그 말이 곧 재산세라고 지금해서 그죠? 그러면 자 다시 볼게요. 이렇게 볼게요. 의미를 잘 파악하셔야 돼 이건. 맨 먼저 임대인이 있고 그다음 누가 있습니까? 국가가 있죠. 자 이때 월세를 갖다 지금 100만 원 내고 있는 거예요. 응? 자 그런데 내고 있는데 보니까 여기 있는 최종 소비자인 임차인이 이 건물을 이 땅을 이용하면 어떤 학원 이용하면 어떤 수익 나오죠? 농사 지으면 수익 나오죠? 그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재산세를 매겨야 되는데 매길 때 마지막에 어느 놈이 이 땅을 갖고 이용하니 그걸 모르니까 국가가 뭐 임차인 부과하지 않고 누가 부과합니까? 임대인한테 세금 부과한다. 그죠? 이렇게 세금을 부과해 보니까 자 임대인은 원래 뭐 있습니까? 여기 있는 사실은 최종 소비자 이하입니까? 그래서 요 세금 내던 걸 얘한테 월세 속에 반영시키죠? 그래서 140 이렇게 내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세금은 전가된 거지. 여기 뭐 조세 뭐라고? 전가 이렇게 된다고. 근데 이게 항상 모든 게 100% 얘한테 다 전가되는 건 아니라고. 사실은 일반적으로 시장의 어떤 상황에 따라서 있죠. 따라서 이 월세가 떨어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거든 사실은. 그죠? 그래서 한 예를 들어 볼게요. 경기가 나쁘면 아마 빈집이 꽤 많을 것 같아. 그럼 월세를 어떻게 합니까? 낮추겠지. 낮춘다고. 예를 들어서 만약에 현재 월세가 110이 된단 말은 원래 세금 내기 전까지만 해도 100만 원 월세 준 거 아니에요 얘가? 근데 지금 110 됐죠? 그럼 여기 10만 원만큼 얘가 세금 낸 효과 있지. 그죠? 그럼 나머지 세금 누가 낸 거예요? 얘가 대신 낸 거 아니야. 그지? 경기 좋으면 결국 월세가 올라갈 수 있지 이렇게. 그죠? 원칙은 세금 부과되기 전만 해도 100만 주면 되던 걸 지금 130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럼 결국은 임차인은 이만큼 낸 효과 있는 거 아니야. 얘는 이만큼 낸 효과 있는 거지. 그죠? 그러면 마지막 세금 내는 효과지 귀착은 달라진다죠. 시장 상황에 따라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시장 상황이 누가 더 세금 많이 낼 것인가 이걸 알아보기 위해선 우리 많이 쓰고 있는 방식이 탄력성을 많이 쓴다고. 그러니까 우리 탄력은 자 일단 말로 설명할게요. 하고 나중에 다시 설명할 건데 탄력은 민감한 거지. 비탄력은 덜 민감한 거지. 그럼 누구한테 세금 많이 때리면 좋겠어? 탄력은 조금의 가격에 대해서 양이 막 엄청 많이 도망가잖아 이게. 그지? 근데 비탄력은 별 수요가 변화 없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세금 부과할 때 도망 많이 가는 민감한 얘한테 많이 부과시켜야 됩니까? 아니면 비탄력한테 많이 부과시켜야 됩니까? 그지? 느낌 모르게 탄력은 민감한 거야. 도망을 많이 간단 말이야 이게. 가격이 조금 뭐 있으면 올라오면 수요는 확 준단 말이야 이게. 비탄력은 가격이 올라도 그냥 그만큼은 버티고 있는 놈이니까. 그래서 자 보니까 탄력성 가지고 판단하는데 시장에서 결국은 누구한테 세금 많이 부과시키면 결국은 비탄력이 많이 부과시킨다고. 그러면 이 양의 변동이 적거든 사실은. 그죠? 그건 당연한 거죠. 자 그러면 다시 해볼게요 이제. 자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지금 이 말 마시면 돼요. 조세 정가란 거는 국가가 누구한테 납세 의무자한테 세금을 부과하면 얘가 부담하지 않고 뭐 있습니까? 제3자가 실제 뭐요? 부담하는 거지. 그죠? 그 결과 우리가 알고 있는 최종적인 세금은 누가 낼 것인가? 귀착은 한마디로 뭐 있습니까? 수요와
공급의 상대적 탄력성 크기에 따라서 따라 차이가 있답니다. 이래 정리하시라고. 응?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아까 보니까 분명히 요거 일반적인 것만 제가 설명할 거예요. 지금은 극단적인 설명 안 할 거예요. 우리 아마 지금 탄력성을 배웠을 때 일반적인 걸 설명했거든요. 그래서 항상 탄력과 비탄력 중에 누가 더 세금 많이 낸다 했습니까? 비탄력이지. 도망 안 가니까. 이건 안 되면 나중에 암기하셔야 돼. 그러니까 이해하는 것이 빠르거든. 그래서 비탄력자가 탄력보다도 세금을 더 많이 부담하더라. 탄력보다도. 자, 요거 설명할 거예요. 이제 잘 보세요. 우리 탄력 반대말이 비탄력이지. 그럼 자, 요부터 해야 돼. 하나의 시장에 수요와 공급이 있을 때 둘 다 탄력, 비탄력 이런 시장은 절대 없어. 왠가 하면 수요 반대말 뭐요? 공급이면 탄력 반대말이 뭐요? 비탄력이에요. 근데 수요도 탄력, 공급 탄력 이런 말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지? 그러니까 그걸 항상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으라고. 얘가 탄력이면 얘는 뭐야? 무조건 비탄력이야. 예? 얘가 비탄력, 얘는 무조건 뭐야? 이건 자동이야. 이걸 먼저 하시라고. 자, 그러면 이렇게 볼게요. 자, 월세 원래 100이었는데 한번 잘 생각해보려고. 여기 있는 임대주택은 여러 개 있어. 있는데 임차인 한 2명만 있는 거요. 2명만. 그러면 얘가 보는 시장에 보는 시각에서는 임차인 수가 많으면 적습니까? 적지. 그럼 결국은 선택의 폭이 훨씬 더 좁겠지. 여기에 뭐예요? 다른 말로 비탄력이야. 얘 입장에서 뭐 있습니까? 선택의 폭이 훨씬 다양한 거지. 여기에 뭐요? 탄력이라고. 일단 봤을 때. 그러면 자, 이럴 때는 임대인은 집이 굉장히 많은 집이 있는데 임차인들은 한정돼 있지. 월세가 올라가겠습니까? 낮추겠습니까? 낮아지게 되죠. 월세가 110 이렇게 하자고. 110. 그러면 원래 월세 100 내던 게 110 내니까 얘는 10만 원 부담하면 되겠다. 그죠? 얘는 뭐 있습니까? 30 부담해야지. 40 중에서. 그죠? 다시 임대주택 수는 2개인데 들어올 수 있는 임차인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이때 얘가 보는 시간 이 선택의 폭이 훨씬 다양해지는 거지. 이건 뭐가 됩니까? 탄력이지. 얘가 보는 시간 선택의 폭 적죠? 비탄력이죠? 그죠? 그 월세가 뭐 하겠습니까? 올라가지. 그죠? 현재 이게 얘가 100 내던 게 130 내면 30만 원만큼 월세를 낼 것이고 세금을 더 많이 낼 것이고 얘는 10만 원 내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항상 탄력이 비탄력보다 세금을 더 적게 내는 거지. 그러니까 논리 똑같단 말이야 이게. 숫자를 할 수도 있어. 다양한 방식으로서 하는데 지금은 그냥 이렇게 갑니다. 항상 상대적 탄력성인데 자, 그래서 결론 요거만 다른 건 다 버리고 요거만 하시라고. 그래서 예를 들면은 수요가 비탄력이고 공급이 탄력이면 이럴 땐 세금을 누가 더 많이 낸다고? 비탄력자인 수요자 부담이 더 클 것이고 탄력인 공급자 부담이 더 적다는 겁니다. 한 번 더 수요가 탄력이고 공급이 비탄력이면 항상 비탄력자인 누가? 공급자 부담이 탄력자인 뭐 있습니까? 수요자 부담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이것만 이해하시면 우리 조세기청 다 끝났어. 다음에 가면
아주 극단적인 완전 비탄력, 완전 탄력 설명할 겁니다. 근데 완전 비탄력, 완전 탄력은 이건 극단적이지. 그 한 놈이 독박쓰게 돼 있어. 그럼 어쨌든 탄력과 비탄력 세금 누가 더 많이 내지? 비탄력이지. 완전 비탄력 얘보다 더 극단적이거든. 만약 공급이 완전 비탄력이면 공급자가 독박사 쓴다고. 40을 다 내게 돼 있다고. 만약에 수요가 완전 탄력이면 탄력은 세금 적게 내잖아. 완전 더 적게 내는 거거든. 그러면 완전 탄력은 세금 전혀 안 낸단 말이야. 그래서 공급이 완전 탄력이면 공급자는 세금 안 내고 상대편 공급자가 몽땅 내는 거지.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나중에 확장이 된 문제는 지금은 그냥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비록 그 책에 설명이 꽤 많지만 다른 거 다 버립니다. 그러면 어디에 보는가 하면은 자 책에서 굳이 이거 그래프 그리지 말고 제가 다음에 가면 이제 뭐라는가 하면 숫자가 설명할 숫자 가지고. 그래서 이것 이해 안 되는 분은 나중에 뭐 있으면 저기 있는 7, 8을 가면 뭐는가 하면 그래프 그려줘. 그래서 이렇게 설명하던 이렇게 설명하던 어쨌든 결론 요거만 하시면 돼. 요것만. 그래서 생각을 딱 잡을 때 비탄력은 덜 민감한 놈, 탄력은 민감한 놈이니까 어쨌든 세금 부과하면 가격이 올라가거든. 그러니까 어쨌든 수요가 주는데 이 변화폭이 적은 놈은 세금 때문에 훨씬 좋다고. 자 그러면요 우리 거기 있는 내용들 중에서 어디 보는가 하면 253페이지 큰 2번 조세 부과 양갈 1번 조세 증거와 기착이 있는데 자 설명이 어디 있는가 하면요 조세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째 줄이죠. 적 뒤에 납세 의무자에게 부과된 조세가 납세 의무자 부담이 되지 않고 다른 사람 즉 제3자에게 이전되는 게 뭐 조세 뭐요? 증가. 이때 조세 증가를 통해 서로 부담해야 될 몫을 결정 짓는 걸 조세 귀착이라 한다. 그러면서 자 중요한 말은 요거요. 갈로 2번의 마지막 줄 요거요. 조세 증가 및 조세 귀착 여부는 수요와 공급의 상대적 탄력성 크기. 자, 탄력성 요 뒤에 말 집어넣어. 크기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죠? 그래 보시고 D장 가볼게요. 자, D장에서 뭐를 보는 거 갈로 1번만 정리할게요. 상대적으로 탄력적일수록 조세 부담이 적게 부담하고 비탄력이 많이 부담하죠. 즉 상대적으로 비탄력적으로서 많은 부담되는 것은 조세 부과에서 가격 상승에 신축한 대응을 하지 못한다. 이 말은 가격에 민감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그걸 보시면서 밑에 이제 갈로 1번 상대적으로 수요가 탄력이고 공급 비탄력이면 결국은 공급자 부담이 더 크겠지. 그죠? 수요자 부담은 적고 공급자 부담이 더 많아진다. 그래 보시고 그 다음에 갈로 2번요. 공급이 탄력, 수요가 비탄력 결국 뭐 있습니까? 수요자 부담이 더 크겠지? 공급이 더 적겠죠? 그런 거만 지금 기억하시라고. 이걸 좀 달리하면 자 밑에 3번 가볼게요. 자 수요가 탄력적이고 공급이 비탄력이죠? 그죠? 지산세 부가 중과되더라도 누가 세금 더 많이 낸다? 공급자 부담이 더 큰 거지. 그죠? 그런 것만 좀 기억하시라고. 자 일단 요것만 하시면은 다른 건 다 끝난 거예요. 뒤에 있는 설명 다 이건 금방 할 수 있거든요. 지금 하지 말고. 예, 요 정도 보시면 되겠네. 자, 그러면 우리 좀 정리 좀 할게요. 자, 부동산 정책. 테마를 크게 내가 4개를 했거든. 4개를. 자, 첫 번째 네 번째 뭐가 있습니까? 요 4개. 그죠? 시장 실패는 한마디로 뭐 있습니까? 요거지. 그지?
자본이 합리적,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못한 시장이지. 그래서 거기 설명이 꽤 많지만 공제란 것과 또 뭐가 있죠? 이걸 정리해 보시라고. 자, 토지 정책이란 건 보니까 정책의 방법, 보통 수단이라 쓰거든요. 여기 세 개 있지, 그죠? 직접 개입, 이용 규제, 요거 세 개,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이 지금 할 것은 토지, 은행 또는 무슨 제도? 비축제도. 임대주택은 크게 세 개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있는데 임대료 뭐요? 규제, 임대료, 보조금, 공공임대, 그죠? 얘는 중요한 게 탄력과 조세 증가. 자, 증가 또는 뭐 있습니까? 한 개만 읽으면 되겠다죠? 한 개. 뭐 이런 걸 갖다가 전체를 먼저 내 머릿속에 갖고 있으라고. 그러니까 항상 공부는 컨트롤 잡는 장면이 사실은 꽤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요 각각의 한 문제씩 나온다 생각하시면 돼요. 공공재는 가장 중요한 게 특성이 비경합, 비배제 특성이 있는 거죠. 그러면서 생산량이 어떻게 됐으면 틀려. 그 다음에 외부 효과란 건 개념을 딱 묻는 순간, 예? 개념 묻는 순간 첫 번째 시장을 통하지 않고, 그 다음에 의도하지 않는 결과 때문에 대가 등을 지불하지 않는 거지. 그래서 이때 외부가 뭐예요? 외부가 이걸 본 게 정부, 외부가 손해 본 게 뭐요? 부의 외부 효과지. 지금 이거만 기억하시라고. 자, 토지 정책 수단은 제일 중요한 게 직접 개입은 우리 항상 국가 개입하는 거죠. 공공, 공영, 매수 같은 거, 보금자리 주택, 뭐 공급한 거 이런 거죠. 이용 규제는 말 그대로 규제한다, 또는 어떤 걸 지정한다, 또는 뭐 계획한다, 이런 말 전부 다 이용 규제고, 이런 돈 관련된 거, 보조금, 금융지원, 부담금 뭐 이런 게 있죠. 이런 건 전부 다 이 간접이고, 토지은행은 자 국가가 뭡니까? 사전에 개발 미개발 토지를 매입해서, 그죠? 매입해서 관리하다가 국가 또는 뭐 있습니까? 개인한테 처분 또는 임대한 제도죠? 그죠? 이런 개념 보시고, 어쨌든 중요한 거는 여기 있는 미개발된 토지를 매입해서 관리하는 거예요. 물론 여기 장단점이 있죠. 장점은 가장 큰 건 국가가 싸게 적게 공공용지 공급할 수 있다. 두 번째 뭐 있습니까? 개발 이익을 환수할 수 있을 것이고, 그죠? 이런 거 하시면 돼. 단점은 매입이 진짜 많이 든다. 투기 발생한다. 그죠? 그런 큰 틀만. 자, 임대료 규제, 보조금은 가장 중요한 말은 공고는 좀 이따 보고요. 나중에 보고. 요걸 먼저 구분하고, 단기, 장기. 어쨌든 둘 다 요거 아닙니까? 자, 얘는 이거 논리생각하고 균형 임료가 비싸니까, 그죠? 여기서 뭐 그 정부가 뭐 한 거요? 한 거지. 얘는 얘한테 뭐 준 거요? 이거 준 거 아닙니까? 효과는 거의 같단 말이야, 사실은.
근데 달라져. 어쨌든 단기는 무조건 뭐요? 단기는 보조금이든 또는 저기 있는 규제이든 항상 요 단기는 누구이동? 장기는 누구이동? 요거지. 그죠? 그러니까 단기는 규제는 어쨌든 월세니까 수요가 증가. 보조금 증가지. 근데 그때 공급을 60 이상 받지 말았으니까 그만큼 손해본 거 아니죠? 손해본 것만큼 얘는 손해를 보니까 행동을 크게 3개. 공급만 한다고. 줄이지. 그럼 결국은 초과 수요 발생한 결과 뭐 발생합니까? 존재하겠지. 아니면 주택에 대한 질을 막겠어. 낮추든지 아니면 다른 용도로 뭐 합니까? 넘어가지. 큰 틀만. 얘는 보니까 수요가 증가되면 집세는요? 올라가지. 누구 혜택 있는 거요? 그죠? 자, 혜택 있는 공급 뭐 합니까? 그럼 월세는요? 떨어지겠지. 누가 혜택 있는 거예요? 이리 가셔. 지금 크게 가라고. 조세기차건 탄력과 비탄력이 있을 때 누가 부담이 더 크다? 그죠? 이게 오늘 했던 가장 중요한 메인이에요. 메인. 여기다 조금 10% 20% 더 확장하면 완벽히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충분히 이해될 것 같아. 컨트. 그러니까 개론 과목이 어쩌면 조금만 이해되면 민법은 더 쉽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과목이 개론 과목이야. 너 민법을 좋아하는 분은 이게 굉장히 어려워. 이게 이해 안 되는 거야 이제. 그런 차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좀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책은 쭉 넘어서 투자 265페이지. 투자가 보통 시험에 매년 7개에서 한 8개 나오거든요. 8개면 그 약 20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개론감 왜 하는 건데? 궁극적 목적이 뭔데? 돈 번다 그게 뭔데? 투자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 실적에서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시장의 상을 잘 읽어서 이게 결국은 경제예요. 경제. 그죠? 읽어서 투자할 때 하는데 뭐야? 결국은 부동산이 비싼 거죠. 돈 어떻게 끌어올려 이 금융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중요한 파트가 경제, 투자, 금융, 또 이 건물의 적정 가격이 얼마 될 것인가? 감정평가라고. 그 4개 파트 가장 중요하다고 사실은. 그런 거예요. 자, 투자는 이것도 우리 특히 제가 원래 전공이 부동산 중에 전공이 뭔가 투자 금융이 내 전공이에요 사실은. 근데 모르겠습니다. 내가 지금 머리가 나빠서 몰라도 이 투자가 우리 총 8개 파트가 있는데 이걸 제가 자꾸 앞뒤를 연결하고 애를 쓴 사람이 있더라고. 강의하는 분들이. 나는 연결 안 돼 이거 아무래도. 결론은 뭔가 연결하지 말고 분리해서 공부해. 분리해서. 이걸 자꾸 있죠. 앞뒤 연결을 하려면 가장 큰 단점이 뭔지 압니까? 연결되었어. 그런데 고지 한 개 모르겠어. 그럼 다 모르는 거라고. 그러니까 절대 시험 나도 앞뒤 연결되면 안 나오니까 딱딱 테마를 분리시켜 공부하면 훨씬 편하다고. 그러면 적어도 투자에서 보통 8개 나면 8개 중에 테마 중에 적어도 내가 5개 정도 맞추시라고. 남은 3개는 버리라고 과감하게. 그 3개 중에 분명히 뭐 계산 문제 2개 있을 거예요. 이 계산 문제 절대 1번을 풀 수 없는 문제라고. 이건 수학이야. 산수가 아니라. 수학은 버려줘야 돼. 그런 형태로 공부해야 돼요. 자, 그러면 보세요. 꼭 공부할 거. 지렛대 효과란 건 꼭 공부하시라고. 두 번째. 투자 위험. 위험 중에 위험이 뭐냐? 개념. 위험에 대한 유형이 뭐가 있을 것인가?
이걸 어떻게 위험을 처리할까? 처리 방법. 여러 가지로. 세 번째, 우리가 투자할 때 가장 관심 있는 뭔지 압니까? 요거요. 수익률. 그 다음에 이 건물 가치 측정이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수익률 중에 꼭 보실 건 기대 수익률과 그 다음에 요것을 정리하시라고. 가치 중에 보니까 시장 가치와 요거 두 개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보통 이제 집 살 때 항상 딱 한 개의 집만 보고 집 분명히 사는 게 아니란 말이 이게. 그죠? 여러 개 집을 쭉 보고 그 중에 가장 좋은 걸 선택하죠. 선택할 때 선택 방식이 분명히 있단 말이 이게.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은 최선의 투자안을 선택해 준 방법이 있어요. 여기 두 가지인데 첫 번째가 뭔가 하면 평균 분산법이 있고 많이 들어본 포트폴리오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두 개가.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는가 하면요. 그럼 우리 실제 관심 있는 게 어디 관심 있는가 하면 이 건물 투자에서 나오는 총수익이 중요하지 않고 나오는 순수익을 파악해 주는 방식이 있을 거예요. 그런 걸 뭔가 하면 이 건물을 영업을 하면서 나왔던 수입과 지출을 계산된 영업수익 계산표가 있습니다. 이 수입과 지출은 다르면 순수익. 그다음 여섯 번째 뭐가 있는가 하면요. 우리 가끔 이런 분 있습니다. 5년 전에 내가 5개 분양받은 걸 5년 전에 지금 7억 주고 팔았어. 그러니까 보통 뭐랍니까? 나 2억 벌었다지. 그죠? 이 과연 2억 버는 게 맞을까? 아니 그 5년 전에 5억 가지고 은행에 저축하든지 저기 주식에 투자하면 7억 이상 벌 수 있을 것 같은데? 그죠? 그럼 화폐는 동일한 시점에 서로 비교할 수 있지만 5년 전에 5억하고 지금 있는 5억은 분명히 다르단 말이에요. 그걸 조정해서 결국 뭐 해보면 내가 이익을 본다 생각을 알 수 있거든. 그런 걸 조정해 주는 방식이 있어요. 이게 다른 말로 화폐의 시간 가치라면. 자,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이런 걸 쭉 이제 이 공부에서 마지막 가서 최종적인 투자 분석 기법이 있습니다. 여기 두 가지 방식이 있거든요. 첫 번째는 할인, 현금, 수지 분석이 있고 비할인 현금 수지 분석이 있습니다. 나중에 할 건데 현금을 할인한 후에 수익과 지출을 비교한다 해서 할인 현금 수지 분석이고 얘는 현금을 할인하지 않는 상태에서 수익과 비용을 분석한다 해서 이게 비할인 현금 수지 분석이에요. 그래서 이 각각의 한 문제거든.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아니야. 그런데 이거 모른다 해서 이거 모르는 거 아니에요? 다 별개. 그래서 항상 공부할 때 딱딱 띄어서 공부하시는데 재밌는 건요. 아마 여기까지는 잘 따라옵니다. 여기까지는. 이게 조금 어렵거든.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기본적 개념만 보시고 나머지 계산 문제는 버리시라는 거야. 이렇게 해서 위에 있는 이것만큼은 철저히 내 걸 갖고 가셔야 돼. 이게 결코 사실 문제 어려운 거 아니거든, 이 문제가. 그죠? 자, 일단 그러면 제일 먼저 자, 보세요. 이거부터 할게. 뭐 시험에 잘 안 나오겠지만 요 투자하고 비슷한 내용이 투기. 우리 보통 투자, 투기 차이가 뭐냐 물으면 굉장히 많은 말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 국회에서 뭐 있습니까? 장관 그 청문할 때 뭐 투기니 아니니 계속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 제가 여러 나라에 있는 거기 투자, 투기에 대한 개념하고
한국에 여러 책에 있는 투자 투기 개념 차이를 보니까 딱히 구분 안 돼. 진짜. 응? 집 사면 투기고 주식은 뭐 투자입니까? 그건 아니란 말이 이게. 그래서 굉장히 많은 용어가 있는데 가장 좋은 방식이 있어. 구분 기준은. 내가 하면 투자야. 남이 하면 투기라고. 나는 보니까 그것밖에 없더라고. 자, 어쨌든 중요한 건 그러나 이 기본 내용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볼게요. 집을 사가지고 운영 후에 뭐합니까? 처분하지. 그죠? 그러니까 둘 다 공통점 이 집을 사가지고 나중에 처분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운영, 이용 또는 운영 후에 처분한 것은 투자이고 운영할 의사가 없는 거 있지. 형식상 있는 게 있습니다. 이런 게 뭐냐? 투기라고. 싸게 사서 비싸게 판 겁니다. 그래서 혹시 시험 나왔을 때 투자, 투기에 대한 차이점을 묻거든 운영할 의사가 있냐 없냐 요것만 따지면 된다고. 사실은요. 자, 그런 건데 자, 다시 보세요. 이런 거요. 그럼 취득한다 한다 이 말은 내 돈이 나가는 거잖아. 그죠? 이런 걸 말하는 다른 말로 우린 지출을 씁니다. 지출. 또는 비용을 쓴다고. 또는 현금이 나간다. 현금 뭐요? 유출. 이게 참 어려운 게 투자가 왜 어려운가 하면요. 이 개념 자체도 어렵지만 똑같은 용어 가지고 학자마다 여러 개 용어를 쓴다는 거예요. 이게 더 머리 아픈 거예요. 이 용어의 이 통일 안 돼 있다고. 자, 그 다음 운영 대가가 뭐냐? 소득이득이야. 처분 대가가 뭐냐? 이게 자본이득이라고.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집을 10억 주고 샀잖아. 그러면 12억 주고 팔았죠? 2억 남았지? 그러면 최초 투자한 금액 이게 뭔데? 이게 자본. 10억이란 자본가에 투자하니까 얼마 남았다? 그래서 자본이득이라고 이게 표현 자체가. 자, 그러면 요 둘 다 나한테 온 이익 아닙니까? 그지? 요걸 둘 다 합쳐서 뭐라는지 압니까? 지출 반대 뭐지? 반대. 비용 반대. 현금 유출 반대. 이렇습니다. 자, 여기서 요거 좀 정리할게. 자, 우리 자, C 캣이 뭐요? 플로우거든. 요걸 현금 흐름 쓴다고. 자, 여기 있는 현금 수지란 말이 나중에 할 건데 이게 캐시플로우야. 응? 여기 있는 캐시플로우인데 이 플로우란 말이 두 개 있습니다. 이걸 흐름이라 쓰기도 하지만 얘는 결국은 뭐요? 인플로우가 있고 뭐가 있지? 아웃플로우가 있지. 그죠? 합친 게 이거란 말이야 지금. 응? 요거 뭐 현금이 들어오지? 여기에 뭐죠? 그죠? 그래서 우리 보통 이거 캐시플로우 갖다 다른 말로 현금 뭐요? 수지를 쓴다 쓸 때. 알겠죠? 현금 쓰면 이건 다른 말로 순수익을 파악한다 생각하고 쉽게 말하면. 일단 이런 개념 미리 알고 있어야 돼. 이걸 갖다가 여기에 수입원 같으면 이거지. 비용 같으면 이거 아닙니까? 그죠? 이렇게 판단하시라고. 자, 그러면 그 중에 특히 이제 이건 그냥 넘어가셔. 이런 용어 있다는 거야. 큰 의미 갖지 말고 아무 의미 없으니까. 그러면 자, 다시 책 봐볼게 이제. 265페이지 보니까 거기 있는 1번의 양갈 1번 첫 번째 줄 투자 뭐라 했습니까? 현재 소비를 희생한 대신 미래의 뭐야 보상 미래의 수익을 얻고자 하는 거지.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현재 소비를 희생한 대신 미래의 불확실한 뭐 있습니까? 미래의 수익을 얻고자 하는 게 그 다른 말로 투자 이렇게 하시고 나머지 내용 쓸 많죠? 다 넘어가세요. 다 쓸데없는 이야기니까.
자, 중요한 건 267페이지 양갈로 5번. 이건 무조건 기억하셔야 돼. 지렛대 효과를 갖다가. 자, 요거 요 내용. 그러면 이제 앞으로 쭉 가보자고. 자, 요 지렛대 효과는요, 주로 계산 문제가 시험 나올 수도 있고 말로써 묻는 문제 시험 나오는데 지금은 제가 이 계산 문제 하지 아니하고 말로써 묻는 문제를 설명할 거예요. 자, 일단 첫 번째 지렛대란 말 뜻이 뭐냐? 이거부터 하자고요. 우리 지렛대란 말은 꽤 많이 들어봤죠? 레버리지. 이런 거 아닙니까? 자, 봐보세요. 개념으로 쓸 때 큰 돌이 있으면 혼자서 이 돌을 들 수 없기 때문에 여기 있는 긴 막대기를 지렛대를 삼아서 이 돌을 들 수 있는 거지. 그죠? 그럼 이 말은 자, 이거 아닙니까? 내 힘만을 가지고 이 들 수 없으니까 누구 힘? 타인의 힘을 빌린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럼 다시 해볼게요. 먼저 이런 개념을 먼저 기억하시라고요. 이걸 먼저 하셔야 돼요. 공식을. 10억이란 돈을 주고 집을 샀다. 여기 부동산 가격이지. 그죠? 이 말이 그냥 부동산 가격 보시면 돼요. 가격. 근데 내 돈은 4억을 투자하고 남 돈 6억 빌렸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이건 이해될 것 같아. 그러면 이 투자 같은 말, 아까 제가 투자 같은 말을 뭐라 했죠? 자본. 요거 무슨 자본? 자기 자본이라고. 그죠? 자, 얘는 뭐가 됩니까? 타인 자본이지. 이렇게 보시면 된다고. 그러니까 총 자본은 어떻게? 자기 자본 플러스 타인 자본, 타인 돈이에요. 그러면 이때 우리 이거 한번 물어볼까? 10억을 투자해서 2억이라는 순수익이 났다. 그러면 몇 프로? 10억 투자한 결과 2억이라는 순수익이 났다. 몇 프로? 20%지. 여기 결국은 수익률. 10억이란 총 투자 금액에서 났던 수익이 2억이면 이건 20%인데 무슨 수익률? 총 뭐 써야 됩니까? 이렇습니다. 총 자본 수익률. 다시 4억이란 돈을 투자한 결과 여기 보니 2억이란 뭐 있습니까? 수익이 나왔대. 2억. 그러면 결국은 4억이 뭔데? 자기 돈이지. 그죠? 이런 걸 다른 말로 우린 지분모요. 그냥 그대로 쓰자고. 지분모 수익률 또는 자기 자본 수익률을 쓴다고 쓸 때. 그 다음 6억을 빌렸는데 3억이란 이 이자 준대. 타인 자본 대꼬로서. 우리 이걸 뭐라 하냐니까 다른 말로 저당 뭐라 하지? 수익률. 은행에서 뭐라 합니까? 이자율. 그지? 금리 되겠네. 타인 자본 본다면. 이런 기본적인 개념 먼저 아시라고. 그래서 우리 은행 이자는 결국은 타인 자본 대가입니다. 자, 그런데 열어봤으면 이거예요. 다시 볼게. 자, 요걸 이제 수익으로 맞춰보자고.
자, 해보세요. 요 수익을 얻고자 하는데 내 돈만 투자한다. 이건 지분이지. 그죠? 내 돈만 투자해서 나오는 수익보다도 누구 돈? 타인 자본을 활용함에 따라서 내 수익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 이런 거 파할 목적이요. 그냥 쉽게 하자고. 타인의 자본을 지렛대 삼아서 자기 자본 수익률 변화를 파악할 목적이 뭐냐고. 이게 지렛대 효과라고. 변화란 말이 결국은 내가 이익을 볼 수도 있고 손해볼 수 있지. 그러니까 자, 느낌이 이런 거거든요. 느낌이. 자, 지렛대에 대한 종류가 있는데 지금 다 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익을 본다. 이게 정. 자, 그 다음에 부의 지렛대. 이런 게 있거든요. 종류가. 영지렛대 3개 있다고. 그러니까 중요한 건 항상 누구 중심? 내 입장, 타인 입장. 내 입장이지. 내가 이익을 본 게 정이고, 내가 손해 본 게 부고, 손해 이익이 없는 게 영인데, 내가 이익을 본다, 손해 본다, 이게 기준이 이거예요. 자, 우리 한번 은행 금리가 싸면 나는 이익 손해. 이익이지. 은행 금리가 비싸면 나는 손해지. 그러면 중요한 건 은행 금리가 비싸다. 이건 부되겠네. 비싸면 내가 손해 봤으니까. 상대는 거꾸로 생각해야 돼. 그 다음에 은행 금리가 싸면 나는 뭐요? 이익 본 거지. 이건 정이지. 근데 은행 금리가 지금 별 변화 없으면 손해익이 없으면 0이겠다죠. 그래서 지금 거기 있는 숫자 하지 않고 그냥 말로 할 거예요. 하는데 자, 종류에서 그러면 이래 보셔야 됩니다. 자, 우리 이게 다시요. 저당 수익률. 그 다음에 항상 모든 거에 대한 기준이 뭐지? 총자본. 총자본 수익률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지분 수익률. 또는 같은 말이 자기 자본 수익입니다. 이걸 가장 빨리 판단하면서 아까 그거예요. 근데 안 되면 동네 놀이터에 있는 시소 있지. 이걸 생각해. 자, 일단 동네 놀이터에 있는 시소가 수평이거든요. 이렇게. 그죠? 여기 지렛대입니다. 우리 시소 모양 보니까 한쪽이 기울면 반대쪽은요 올라가지. 반대로 얘가 올라가면 얘는 뭐 있습니까? 떨어지죠. 예를 든다고 이렇게. 그래서 총자본 보지만 지금 중요한 건 은행 이자고 내 끝다시라고. 그래서 은행 이자가 싸면 떨어지면 나는 이익 보겠지. 이게 무슨 지렛대? 이렇게 가시라고요. 그 다음에 은행 이자가 비싼 만큼 뭐합니까? 내 수익은 떨어지겠죠. 그럼 나는 손해본 거지. 여기 무슨 지렛대? 이렇게 가시라고요. 결국은 내가 이건 변화 없는 거지. 이런 걸 손해 이익이 없다 해서 이게 다른 말로 0 또는 같은 말이 중립적 지렛대로 쓰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실제 시험은 이렇게 나옵니다. 이건 안 보여져. 왜? 일석에 답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 그죠? 그러면 이래 보여주는 것 같아. 저당 수익률과 총 자본 수익률 중에서 이게 더 크면 무슨 지렛대니 심는다고. 그럼 무조건 뭐예요? 은행 이자 높은 거지. 높으면 나는 손해보죠. 이건 정부 부지. 이래 된다면 이 말은 은행 금리가 싼 거 아니야? 그죠? 싸만 나는 뭐요? 이익 보는 거지. 이래 가시라고. 이건 다음에 할 거예요. 지금 할 것은 이 지렛대는 뭔가 하면
타인의 돈을 빌려서 내 자본 수익이, 자기 자본 수익이 어떻게 변할까 보는데, 결국 이 뭡니까? 제도에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누구라고요? 은행 이자지. 그죠? 이자에 어떤 변화에 따라 결국은 달라지더라 이겁니다. 이자가 결국은 타인 자본 대가요. 따라서 타인 자본에 대한 이 대가가 낮으면 나는 이익 버는 거, 타인 자본 대가 높으면 나는 손해 보는 겁니다. 요건 맛이라고. 그러니까 이 이상 어떤 내용은 이건 약간 어떤 기술적 문제 그냥 금방 이해할 수 있다고. 자, 호래 보시고요. 예, 이 정도 봤으면 우리 책에서 보니까 뭐 설명이 진짜 많거든요. 많은 다 필요 없습니다. 이거만 하시면 돼. 267페이지. 자, 양걸 5번 보니까 지렛대 효과 나 있죠. 자, 거기에서 보니까 첫 번째 줄 한번 읽어볼게요. 지렛대 효과는 타인의 잡을 이용할 경우 부채비율 증감, 부채비율이 높고 낮음 따르면 자기 자본 수익률이 미치는 효과를 말한다. 나 있죠. 그런 것만 좀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예, 그 갈로 3번 한번 설명드려볼게요. 자, 이거 보세요. 그럼 일반적으로 일반 은행 돈 빌려갈 목적은 내가 이익 벌 목적, 손해 볼 목적이요. 정해져야 됩니다. 그런데 남 돈을 많이 빌려가면은 정일 때 내 수익도 올라가지만 위험은 커지겠지. 나중에 원금 이자 갚는 게 힘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심할 건 이럴 때 자, 이거 한번 해볼게요. 이런 거요. 좀 더 추가해 볼게요. 이 말이 부채비율이 높아질수록 더 많아질수록 자기 자본 수익률은 더 커진다는 거예요. 정일 때. 해볼까? 내가 남 돈 빌려면 계속 이익을 본대. 그러면 남 돈을 더 많이 빌려갑니까? 더 적게 빌려가겠습니까? 많이 빌려가겠죠. 이 말은 왜? 내 자기 자본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근데 돈을 더 많이 빌려간 만큼 나중에 뭐 있습니까? 위험은. 채무 불행에 대한 위험은. 위험은 더 커진단 말이에요. 그죠? 원금 이자 갚는 게 힘들 거 아니야. 자, 요거 한 개 더 볼게요. 그만. 남 돈을 많이 빌려가면 무조건 손해보겠지. 그죠? 왜 그렇습니까? 빌려갈수록 손해보니까. 근데 남 돈을 더 많이 빌려갈수록 자기 자본 수익은 오히려 더 떨어지겠지. 더 큰 손해 본다 이 말 뜻이에요. 어쨌든 타인의 돈을 많이 빌려간 만큼 무조건 뭐예요? 위험은 더 커진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과거에 이래서 나왔다고. 정의 지렛대 1대 타인 자본을 많이 빌려가면 자기 자본 수익도 올라가지만 그 반대 거꾸로 위험은 떨어진다 시험 나와. 왜? 느낌이 위험 떨어진 느낌이 자꾸 들거든. 아니, 틀린 말로 써. 그지? 그건 결국은 항상 이걸 장난치게 돼 있다고. 나중에 하겠지만. 이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런 게 우리 지렛대 가장 중요한 핵심이거든, 사실은. 그래서 나중에 다시 할 건데 지금 그냥 넘어가시고 이것만 생각해. 그래서 우리 한번 거기 있는 3번이 그 말 같아요. 타인 자본 활용, 동그라미 3번 활용으로 지렛대 효과를 얻을 수 있지만 부담해야 될 위험도 뭐한다? 커진다. 즉 위험은 분명히 커지는 거예요. 뒷장 가보니까 267페이지 보니까 그 갈로 2번 정, 부, 중립 있는데 다는 보지 말고 정이란 건 항상 뭐요? 우리 박스가 있는데 박스에 다 보지 말고 박스에 있는 무조건 맨 밑에 거, 세 번째 거 전부 다 정이든 부든 중립이든 거기 뭐 보니까 자기 자본 수익이 제일 크지, 그죠? 저당이 가장 저당 차입적 이자가 가장 낮죠. 그다음에 부란 건 뭐죠? 부란 보니까 우리 박스 안에 세 번째 보니까 뭐 있습니까? 차익 이자 제일 크지. 자기 자본 수익이 가장 낮다고요. 그다음에 3번 중립은 세 번째 모두 같은 거지, 그죠? 네, 그런 것까지 마시라고. 더 이상 확대하지 말고. 자, 뒷장 270페이지 큰 2번 투기 이런 건 읽는 게 아니에요. 그냥 넘어가시라. 자, 그래 보시고 다음 주는 273페이지 할 건데 73페이지 보니까 오늘 했던 것은 뭐 나름 할만해. 저기 있는 이 투자 이런 내용 그냥 앞으로 공부할 내용 이런 거다 생각하시고 저기 투자 투기를 하지 말고 여기 있는 요 내용 있지? 요거 딱 정리하시고
요거. 그다음에 지렛대 효과는 남 돈 빌려서 내가 이익 벌려 손해 다시 보는 거다. 그래서 내가 이익 번다 이건 자기 자본이야. 이익 보면 정, 손해 보면 부. 손해 이익이 없어 본전이면 영. 이때 가장 중요한 역할은 은행 이자가 중요하다. 은행 이자 같은 말이 뭐냐? 저당 수익률을 하시라고. 됐죠? 자, 일단 오래 보시면 되겠네요. 자, 고정 봤으면 다음 주에는 투자를 하면서 금융 넘어갈게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자고. 자, 수고했습니다.